좋은 아침입니다. 7월 23일 오늘의 이슈 한보연이 전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전하기 전에요. 한 3년 동안 준비한 실비아라는 어플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에서는 iOS에 들어가셔가지고 실비아, 그러니까 실손의료보험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인데요. 실비아라고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보험 영업에 매우 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보 적자 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건보료 때문에 지금 폭탄 맞은 은퇴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A 보험이라는 게 있네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상품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요. 오늘 재테크 기사로는 우리나라의 첫 선을 보인 부동산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국내 증시가 떨어지면서 인버스 ETF가 뜨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뭐 레버리지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좀 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조 상품 이번엔 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자, 문켜 확대로 올 건보가 약 3조 원 적자가 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6년 연속 적자가 나게 되면 지금 쌓아놓은 돈을 다 이제 소진해서 결국은 그 돈마저 이제 다 날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문케어 하면서 건보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건보 보장률이 2017년 약 3%에서 70% 수준까지 2013년까지는 이거 70%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그 피해들이 있는 거죠. 뭐 물론 이걸 피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건보 확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튼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재정 문제고요. 또 재정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 건보료를 이제 거둬들이는 데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건보의 이제 본인 부담률이 올라간다라거나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은퇴자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즉 지역 가입자와 그 직장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공시 가격이죠. 이게 올라가면서 그 부담이 더 커지면서 지금 더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튼 혜택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질 거고요. 이 부담과 혜택 사이에서 늘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A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기업이 서로 이제 합병할 때 뭐 이게 말조엔 에퀴지션이라고 하나요? 제가 뭐 발음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AIG 손해보험, 현대해상 그리고 에이스 아메리카나즈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튼 두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이 보험으로 감싸는 거죠. 뭐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증보험 드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드는데 이 보증보험을 드는 이유가 일단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개인한테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회수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일단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처럼 일단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보험으로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제 구상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M&A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하는 그런 상품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은퇴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이제 소득에 부과하냐, 재산에도 부과하냐거든요. 뭐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뭐 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건강보험에 민원을 넣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당연히. 많이 싸웠고요. 그걸로 통해서 조정도 받고요. 문제도 해결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보험이 공단에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냐면 매년 약 7천만 건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중에 한두 건을 접수한 사람이겠죠. 어마어마하게 접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 전화를 다 어떻게 받을까? 이 수치만 봐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무튼 간단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중견기업을 다니는 올 초에 은퇴한 A씨가 고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원래 44만 8,100원을 내다가 85만 900원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냐면은, 자, 은퇴 이후에 금융소득이나 이런 연금소득을 다 합쳐서 1억 1,800만 원이었는데, 은퇴 전에는 소득이 1억 8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이상이 줄었는데 되레 보험료는 2배 늘은 거죠. 왜냐고 물어봤을 때 결국은 재산이 합쳐져서입니다. 결국은 이 정도의 그 재력이 있다라면 뭐 부동산 한 채는 괜찮은 거를 갖고 있으시겠죠. 그 재산 가격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포함이 되면서 이 은퇴하신 분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편을 들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라도 이거는 굉장히 부당할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고요. 일본하고 또 우리나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 상하 기준이 3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 피해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피해라고 표현하면은 뭐 긍정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정말 직장 생활 다닐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장만 하고 그 집을 갖고 연금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집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몇십만 원씩 낸다? 분명히 굉장히 큰 부담일 거고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임대 금융소득에서 건보료 이제 매겨지거든요. 그게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또한 또 이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고 이것들이 민원을 더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른 기사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임원에서 은퇴한 A씨가 동남아시아로 35일짜리 골프 여행을 갑니다. 예, 이분들이 골프 여행 모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건강보험료로 여행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데 5월 30일에 출국해서 7월 30일에 입국했으면요 1일이 포함한 그 다른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했으면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2달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가는데 돈이 400만 원 들었는데 건보료를 200만 원 안 내도 되니까 200만 원이 여행할 때 실제 드는 비용이죠. 근데 실제 한국에서 이 정도 기간이 있었다라면 200만 원을 썼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료를 100만 원 정도 낸다. 뭐 굉장하겠죠. 무튼 하나의 어떤 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이슈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지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어떤 산정 기준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상위 20%에 상당한 사람들은 실제 내가 혜택을 받는 돈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건강보험도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50에서 100배 수준인데 한국 같은 경우 300배에 달하기 때문에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공무원이 퇴직하면 당연히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죠. 근데 여기에 소득이 엄청나게 줄었겠죠. 당연히 공무원 일반적으로요. 공무원에서 월급을 받다가 은퇴하고 은퇴소득만 받는 사람이 갑자기 보험료가 더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건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이 포함이 돼서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은퇴 후 월 소득이 130만 원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근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서초구에 있는 16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사는 동안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거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냈겠죠. 그런데 지역보험료가 27만 4,600원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소득의 20% 가까이 건강보험료 나가니까 분명히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이걸 깊숙이 따져보면 뭐 저도 불평이고 불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그 기준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다 존중을 하는데 무튼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무튼 자, 공시가격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또 9.4% 증가를 했죠. 건강보험료 요율도 또 그 1월에 3.49% 올랐고 내년에도 또 3.49% 정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소득이나 또는 임대소득에 대한 기준도 2천만 원 이하에서도 물린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커질 것입니다. 아무튼 건강보험 지역가입지에 대한 그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좀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전에 잠깐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외국인 그 먹튀 논란도 잠재운 게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좀 많았었고요. 자,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다 빠지니까 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수출 경기 안 좋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기에다가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커지고 있고 중국의 수출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은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과의 일본한테 경제 보복을 뭐 당하고 있고요. 좋지가 않죠. 너무나 말을 꺼내기도 무섭게 화가 나는 얘기들이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되레 주식시장에서는 인버스 투자한 것들이 좋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3개월 수익률이 20%에 육박하고 있고 아리랑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는 3개월 수익률이 20%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수익이 좋은 게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금 그리고 안전자산이 이제 엔화, 미국 장기 국채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정점을 찍고 바뀌겠지만 그 타이밍을 잘 갖춰서 당분간 또 이쪽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ETF, 부동산 ETF가 첫 선을 보여서 리치 인프라 다 담을 수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동산 ETF는 주식처럼 거래라는 펀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주에 5,145원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식처럼 거래 가능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담은 것들을 보면은 뭐 우리 늘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게 맥쿼리 인프라죠. 예, 뭐 이제 우리 통행료 받는 거 그리고 여기에 맵스 리얼리티 원 그리고 신한 알파리츠 그리고 이리츠 코크랩 이렇게 네 가지가 담겨져 있고 얘네들이 담는 상품들은 뭐 여기 보신 것처럼 뉴카야타.2001 아울렛, 미래세타워 뭐 이런데 이제 임대 수익이나 통행료 등을 받아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상품들은 다 아시다시피 조금 안전형 그 투자 자산이죠. 분명히 손실 볼 확률은 있지만 그래도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안전하게 꾸준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좀 돈이 많이 분명히 몰리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튀어나옴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그 우리가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이 있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에만 리츠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보니까 DC형에는 이걸 담을 수가 없었는데 이 ETF가 나오면서 DC형에 리츠 같은 걸 담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동산 ETF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성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조보험 만기세 100%한 거 우리 많이 보시죠? 뭐 가전제품 사러 갔을 때 뭐 우리 지금 그 상조보험 가입할 때 막 선물도 주고 가전제품 막 할인도 해주고 이거 무료로 또 받을 수도 있고 막 하거든요. 결국 이게 뭐냐면 나중에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상당액을 당연히 상조를 쓰게 되면 못 받겠지만 그 이자가 상당액 수준을 선물로 돌려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여기 말이 좀 웃긴데 만기시, 만기라는 게 상품 만기가 있고 납입의 만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냥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납입이 만기가 됐을 때 100% 환급인 줄 알았더니 납입을 완료하고도 뭐 길게는 뭐 10년 이상 기다려야지 원금이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결국은 상품 설명 불충분이고요, 과대 광고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최근에 문제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32년짜리 상품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개월수로 따지면은 390개월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넣어야지 원금이 뜬다. 그러니까 납입 완료되고 원금 뜨는 거 아니니까 조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 이제 확대돼 1월달이죠. 이게 그 소득 상관없이 확대됐고 여기에 이제 6세에서 7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꼽았는데 뭘 꼽았냐면 여기 보면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계산한 A씨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월 420억이랍니다. 연간으로 치면 5천억이 넘는 수익이 나는데 이 사람도 4월부터 이제 20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 굉장하죠. 소위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수당을 모든 가구를 확대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 보면 뭐 수입이 얼마냐, 뭐 100억 이상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다 받고 있는 거고, 또 연령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한테 또 1년 더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6살에 받기 시작했다면. 무튼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꼽았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것도 이제 섞여져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무튼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좀 꼬집고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논하느냐 아니면 집중해서 혜택을 주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기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7세까지 확대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최근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조금 그 뭐랄까 장마같이 걸쳐 있어서 되게 이렇게 짜증나는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비아 설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